스택이랑 Q까지 얘기했으니까 곧바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비어있는 스택과 Q가 있는데 크기는 각각 5이다. 자료 A, B, C를 순서대로 삽입했고요.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그 후에 D와 E를 순서대로 넣었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택부터 해봅시다. 맨 처음에 A, B, C가 삽입됩니다. 그러면 A, B, C 하나를 삭제하면 어떻게 변해요? C가 삭제되죠? 그럼 A, B에서 C가 삭제돼서 A, B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D와 E가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요? C 자리에 D가 들어갑니다.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E 겠지. 하나 더 변화가 있죠. 뭘 해야 돼? 마지막에 또 삭제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작고 소중한 빨간 분필은 어떻게 하나? 아 여기가 그래서 여기까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A, B, D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이번엔 Q를 만들어 봅시다. Q 여기가 0이고요 1번 Q, 2번 Q, 3번 Q, 4번 Q, 5번 Q까지 있습니다. 자, 맨 먼저 A, B, C를 삽입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리어와 프론트가 모두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리어가 어디까지 가요? 3번 Q까지 가겠죠? 3번 Q까지 리어가 이동했습니다. 여기 자료 A, 자료 B, 자료 C 하나 삭제해야 돼요. 어떤 게 어디로 이동해요? 프론트가 1번 Q까지 가는 거죠. 프론트가 1번 Q로 갔습니다. 바로 그냥 갈까요? A를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D와 E는 어느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리어는 계속 이동하겠죠. 그래서 리어가 5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리어는 5번에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를 더 삭제해요. 누가 이동해요? 프론트가 어디까지? B까지 이동합니다. B도 삭제. 프론트는 몇 번에서 멈췄어요? 2에서 멈췄습니다. 리어는 어디 멈춰 있죠? 5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1, 2, Q는 비어 있고 3, 4, 5번 Q에 각각 C, D, E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자료도 다르죠. 여기는 A, B, D가 들어있고 여기는 C, D, E가 들어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자, 선지를 볼까요? 우리는 틀린 걸 찾고 있습니다. 먼저 1번 두 번째 삭제 작업을 할 때 Q에서 삭제된 자료는 B이다. 자, Q에서 이건 스택이고 이게 Q니까 두 번째 삭제는 뭘 삭제했나? B를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지. 다음 2번 스택입니다. 자료 A, B, C를 순서대로 삽입했다. 스택의 톱 위치는 3이다. A, B, C를 삽입한 후 톱은 3. 맞죠? C까지 삽입한 때의 톱이니까 3입니다. 그 다음 3번 모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Q에는 자료 C, D, E가 있다. C, D, E. 오케이. 문제 없네요. 4번 스택입니다. 첫 번째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를 삭제했죠? 스택인 자료 A와 B가 있다. 쉬운데? 5번이 다를까요? 5번은 여러분들이 말해봐요. 왜 틀릴까요? Q에서 프론트는 2번에 있고 리어는 5에 있으니까 위치값 차이는 1, 2 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요걸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 어떻게 뭐가 사라지고 톱은 어디로 가고 리어는 어디로 가고 프론트 어디로 가는가. 그걸 찾는 거죠. 이 과정이 제대로 끝나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해설지에도 이렇게 그림은 안 그려져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저 읽고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거의 다 읽었으니까. 아, 이진탐색은 아직 안 했구나. 이진탐색 해봐야지. 자, 비선형으로 갑니다. 이제 선형구조 끝났고요. 비선형. 비선형 자료를 대표하는 트리 구조는 계층 구조이다. 스택이 아니고 큐도 아니고 계층입니다. 계층 구조로 회사의 조직도에 비유할 수 있다. 트리 구조에서 자료가 저장되는 공간을 노드, 또 나오지요. 노드라고 하고,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을 링크라고 한다. 두 가지예요. 노드와 링크. 앞에서는 링크, 즉 노드와 노드의 연결선은 별다른 중요점이 없었는데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링크가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트리 구조에서 가장 위에 위치한 노드를 뿌리 노드. 영어를 잘하는 학생 여러분, 뿌리 노드는 영어로 뭘까요? 루트 노드. 노드는 원래 영어니까. 루트 노드입니다. 가장 마지막 위치한 노드는 단말 노드. 그럼 루트에서 단말까지,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맨 위가 여기고요. 루트. 여기가 단말. 그럼 얘는 단말일까요? 네. 마지막에 있습니다. 루트. 그럼 단말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네. 넷. 루트는 하나. 트리에서 임의의 노드를 선택하면 이 노드와 이 노드 아래에 있는 노드는 다시 트리 구조가 된다. 그럼 트리 구조란 그냥 전체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각 부분에서의 위와 아래의 관계를 트리 구조라고 부른다는 뜻이네요. 임의의 노드 바로 위에 있는 노드를 부모 노드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노드를 자식 노드라고 합니다. 트리 구조 중 모든 노드의 자식 노드가 2개 이하인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한다. 자, 이진 트리의 정의를 말해봐요. 이진 트리란 무엇이다? 모든 노드의 자식 노드가 2개 이하. 2개 이하라고 하면 2개 하고 또 뭐가 있어요? 1개 하고 0개. 이런 것을 이진 트리. 그럼 이진 트리에는 노드 아래 자식 노드가 3개이면은 이진 트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진 트리가 맞나요? 네. 요거 아래에는 자식 노드가 몇 개 있어요? 루트 바로 아래. 요 아래에 2개. 요 아래에 2개. 요 아래에 하나. 3개짜리가 없으므로 이건 이진 트리가 맞습니다. 이진 트리 중 자료의 삽입, 삭제, 탐색 등 작업이 빈번한 경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구조를 이진 탐색이란 말이 더 들어갔네요. 탐색 트리라고 한다. 이진 탐색 트리의 경우 같은 자료를 가는 노드는 없어야 한다. 어머?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모든 노드의 숫자가 뭐 하면 안 된다. 즉 겹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 노드의 왼쪽에 있는 모든 노드, 즉 왼쪽 서브트리의 자료는 부모 노드의 자료보다 작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든 노드, 즉 오른쪽 서브트리의 자료는 부모 노드 자료보다 크다.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큰 건 아까랑 같습니다. 질문, 서브트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등장했는데. 자식 노드를 다 포함해서 부모 노드 밑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 그 부모 노드의 서브트리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자기 빼고 밑에 있는 거 전부. 이게 서브트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해볼까요? 얘의 서브트리는 얼만큼이라고 말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럼 얘의 서브트리는 2, 6, 5. 얘의 서브트리는 5. 이렇게. 자신 말고 그 아래 전부를 서브트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서브트리가 있고 오른쪽 서브트리가 있다. 왼쪽은 부모 노드보다 작은 수들, 오른쪽은 큰 수들. 이렇게 되는 거죠. 겹치면 안 되고요. 조건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의 조건들을 확인했고요. 자, 가령
그림 2와 같은 이진탐색 트리에 자료 9를 삽입합시다. 9가 없으니까 삽입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뿌리부터 이거는 앞에 했던 거랑 같네요. 얘도 부모 노드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1단계. 뿌리 노드부터 찾습니다. 삽입할 노드의 자료, 여기는 9입니다만 9가 뿌리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 똑같네요. 진행한다. 2단계. 자료 9는 뿌리 노드의 자료인 7보다 크므로 오른쪽으로 가고요. 뿌리 노드의 자식 노드인 11. 뿌리 노드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노드 바로 아래라는 뜻입니다. 바로 아래. 11이 9보다 크므로 자료 9는 이번에는 왼쪽으로 갑니다. 3단계. 왼쪽 서브트리의 노드는 단말 노드.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9를 삽입할 거예요. 7이면 어느 쪽으로 간다? 9가 7보다 크니까 오른쪽. 11로 왔습니다. 11로 왔을 때 9는 11보다 작으면 어느 쪽? 왼쪽. 왼쪽으로 내려왔더니 8. 8은 단말이란 말은 이 밑에 뭐가 없죠? 그러면 단말 노드인 상태면 어떻게 하느냐? 9보다 작은 8이므로 자료 9는 8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삽입되어 새로운 단말 노드가 된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쓰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8의 자식 노드로 삽입된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 여기에 9 오른쪽이죠. 이쪽은 안 돼요. 오른쪽으로 삽입돼서 새로운 자식 노드. 그럼 잠깐 스톱. 이제 8은 더 이상 뭐가 아니죠? 단말 노드가 아닙니다. 밑에 9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9를 여기다가 삽입시키는 거예요. 이진 탐색 트리. 9까지 가기 위해서 몇 번 찾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 맞나요? 자, 읽어봅시다.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자료의 탐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그림 2, 여기입니다. 와 같은 이진 탐색 트리에서 15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뿌리인 7을 먼저 탐색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11로 이동한 다음에 두 번째 탐색 과정 15는 11보다 크니까 역시 11의 오른쪽 자식 노드인 15로 이동합니다. 해볼까요? 15를 찾을 거예요. 첫 번째 7보다 크니까 11. 11보다 크니까 15. 한 번, 두 번, 세 번째 찾았습니다. 15가 있네요. 만약 여기가 13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15.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15가 아니라 19였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15 이렇게 되겠죠. 작으니까. 자, 즉 70을 15로 이어지는 세 번의 탐색 과정을 통해 자료 15의 위치가 최단거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탐색되는 것이다. 뭘 물어보겠습니까? 방향, 위치도 물어볼 거지만 또 뭐도 물어볼 거냐면 횟수도 물어볼 거예요. 횟수. 그러니까 횟수도 이렇게까지 말해주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여기서 횟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횟수는 그러니까 비교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7과 비교하고 9와 비교하고 11과 비교. 이렇게 비교. 그리고 비교는 얘들아, 비교는 알고리즘에서 무슨 뜻이냐면 연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루트에서 찾고자 하는 수를 뺐을 때 음수냐 양수냐를 가지고 크냐 작냐를 알 수 있겠죠. 비교 이퀄 연산이고 연산 횟수가 적을수록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어떻게든 연산 횟수를 줄이는 게 최선의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 유명한 기술자, 개발자, 유명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뭘 잘하는 사람들인가? 연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할 수 있느냐를 찾는 것이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죠. 자, 지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씩 풀어보겠습니다. 198번.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줄서기는 스택과 유사하다. 맞아요? 네. 진짜? 아닙니다. 아, 스틱이구나. 줄서기는 뭐와 유사할까요? Q와 유사합니다.
그죠? 왜냐면 양쪽이 스택은 한쪽이잖아. 그래서 스택이 아니라 Q와 유사합니다. 스택에서 톱의 위치가 0이 되면 자료를 더 이상 삽입할 수가 없다. 그럴 리가요. 0이란 말이 무슨 뜻인데?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선형 자료 구조와 비선형 자료 구조 모두 계층은 방금 읽은 비선형 자료 구조 이진 트리였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습니다. 4번. Q는 스택과 달리 자료를 일렬로 나열하지 않는다고 써있지만 일렬인 건 맞죠? 네. 선형 구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5번이 왜 답이냐? 프론트와 리어의 위치가 같은지를 확인함으로써 Q가 비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똑똑한 학생 여러분, 언제 프론트와 리어는 위치가 같습니까? 일단 처음 출발할 때도 같이 0에 있죠. 그 다음에 언제 리어가 있는 곳까지 프론트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리어가 있는 곳까지는 삽입한 곳이고, 근데 프론트 바늘이 거기 가 있단 말은 그 삽입한 걸 모조리 삭제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5번 선지는 진짜 멋진 선지죠. 둘의 위치가 같다?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추론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문에 안 써 있거나 써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써 있지는 않죠. 나머지는 추론을 통해 알아내는 것이죠. 5번 선지가 답입니다. 잘 만든 선지는 5번. 나머지 선지들도 특히 1번이나 4번이나 5번은 잘 만든 선지. 2, 3번은 너무 쉬우니까. 99번. 이거를 아까 우리가 했죠? 네. 오케이. 200번. 옳은 걸 고르라. 그림 2에 관해 옳은 거니까. 그림 2가 이거죠? 네. 이거 그려놓고 하자. 7, 3, 11, 2, 6, 5. 그 다음에 8, 15. 자, 잘못된 걸 고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 1번. 만약 자료 3이 4였다. 왼쪽 서브트리, 이쪽이죠? 에 단말 노드는 2개였겠고 3이 4로 바뀌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바뀔 게 뭐 있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왼쪽 서브트리에 단말 노드는 2개였겠군이라고 써 있습니다. 3이거나 4이거나 단말 노드의 개수는 바뀔 일이 없겠죠. 그러면 왼쪽 서브트리 단말 노드는 2개예요, 1개? 오른쪽 서브트리 단말 노드는 이렇게 가고요. 왼쪽 서브트리 단말 노드는 이것과 이것. 따라서 2개. 그럼 1번은 맞는 선지. 나머지를 볼까요? 2번. 만약 자료 3이 자료 9였다면. 자, 이거는 이게 아니라 얘가 9였어요. 그러면 뿌리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는 2 또는 6이 되었겠군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우리 지금 200분 풀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9라고 하면은 2와 6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와 6 모두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8은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8은 이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9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료 3이 자료 9였다면 뿌리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는 2 또는 6이 되었겠군인데 뿌리 노드의 왼쪽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뿌리 노드잖아요. 그럼 뿌리 노드인 상태에서 왼쪽 자식 노드는 3이 아니고 9라고 한다면 2나 6이 여기로 올라왔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8이 있고 11인데 9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9가 어디로 가야 돼요? 7보다 9는 작아. 이쪽으로 와야죠.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2나 6이 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가 2라고 한다면 만약에 2면 6이 달리는 건 이쪽에 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보다 5가 작으니까 이쪽에 달려야 됩니다. 만약에 6이라고 한다면 6이 올라온 상태. 요거를 6으로 그려볼까요? 이게 6이라고 하면 2와 5가 모두 이쪽에 달려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진이란 말은 이게 안 되죠. 오른쪽이 없고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2나 6이 된다고 하면 설명에는 문제가 없긴 한데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9가 애초에 7의 왼쪽에 붙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했다면 2나 6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9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렇습니다. 다시 3, 2, 6, 5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럼 2번은 올바른 선지. 왼쪽에 갔으면 9가 여기로 올 테니까. 3번 자료 4가 트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를 찾아봐요. 몇 번 해봐야 돼요? 4입니다. 비교해 봅시다.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럼 여기서 한 번 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 또 한 번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왔어요.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 왼쪽. 또 한 번 했습니다. 얘보다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매달리겠지? 한 번.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비교해야 됩니다. 따라서 7, 3, 6, 5의 자료를 탐색해야겠군. 7, 3, 6, 5 이렇게 되겠네요. 4번 자료 8이 여기 있습니다. 트리에 포함된 걸 알기 위해서는 모두 3번의 탐색 과정을 거치면 되겠군 이라고 써 있습니다. 8이 여기 있네요.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8을 찾을 거예요. 자, 왼쪽 오른쪽 오른쪽 한 번 했습니다. 여기 내려왔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 한 번 했어요. 내려와 봤더니 8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여기서 비교까지 했잖아요. 네. 세 번 비교해봐야 나오니까 따라서 세 번. 5번 자료 3과 자료 11의 순서를 바꾸어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그림 2와 같은 트리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겠군. 3과 11을 바꾸어 입력했다고 하는 것은 순서를 바꾸어 입력했다고 하는 것은 7에다가 7을 뿌리로 잡은 다음에 3을 먼저 넣든 11을 먼저 넣든 이 구조는 같았을 거란 얘기인데요. 어때요? 같았을까요? 네. 왜죠? 정답이긴 해요. 근데 왜 같아야 돼요? 어차피 뿌리와 뭐 할 거니까? 대소를 비교할 거니까. 3을 먼저 넣어도 3의 위치는 여기고요. 11을 먼저 넣어도 11의 위치는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순서가 어디가 들어가든 3과 11의 위치가 지금에서 바뀔 일은 없다는 뜻인 거죠. 7과의 크기만 비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답이 없는데. 1번? 1번을 다시 볼까요? 만약 자료 3인 자료 4였다면 왼쪽 서브트리의 단말 로드는 2개였겠군. 왼쪽 서브트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만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만큼은 단말 로드란 이 트리에서 맨 아래에 있는 노드를 말합니다. 그럼 그게 요거 하나. 한 개. 그래서 단말 로드는 2개였겠군이 아니라 1개였겠군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이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레벨이 같죠? 그 밑으로 레벨이 1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오른쪽 서브트리의 단말 로드는 몇 개겠어요? 2개인 거예요. 왼쪽은 맨 밑에 1개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얘기가 좀 복잡해지네요. 선생님 그러면 네. 총 단말 로드는 3개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건 아니지. 여기서 왼쪽이라고 말했으니까 1개인 거고 이거 전체 트리의 단말 로드는 그럼 몇 개라고 봐야 되겠어요? 다 합해서 본다면 4개? 1개라고 봐야죠. 오른쪽 서브트리는 레벨이 같고요. 왼쪽 서브트리는 레벨이 다르니까 이거 하나. 그럼 이 전체는 레벨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같고 여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하나라고 봐요.
네. 만약 5번이 없었으면 네. 4개 그럼 4개죠. 마지막이 같은 레벨로 끝나는 거예요. 자, 밑으로 가지. 201번. 이진트리의 순회. 자, 시간? 충분하겠다. 갑니다. 201번. 이진트리 항목을 일정한 순서대로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이진트리의 순회라고 한다. 순회 방법에는 전위, 중위, 후위 순회가 있다. 이건 또 뭐예요? 전위입니다. 전위 순회는 뿌리에서 왼, 오른으로 가고요. 중위 순회는 왼쪽에서 뿌리, 그 다음에 오른, 그리고 후위 순위는 왼쪽 서브트리에서 오른쪽 서브트리로 갔다가 뿌리로 간다. 잠깐만, 중위가 왼쪽, 뿌리, 오른쪽 맞죠? 네. 이때 각 서브트리의 방문 순서도 해당 순위의 방문 순서. 이 문장이 주의해야 돼. 서브트리의 방문 순서도 해당 순위의 방문 순서를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가 루트죠? 이게 서브트리입니다. 그럼 이거를 왼쪽 서브트리, 이거를 오른쪽 서브트리, 이쪽이 뿌리죠? 전위로 돌려봅시다. 어떻게 가요? 뭐부터 가요? 뿌리가 뭔데 기호상? 마이너스. 그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 플러스예요? 5예요? 4예요? 어떻게 해요? 왼쪽 서브트리가 노드가 3개인데 플러스예요. 왜죠? 왜 5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꼭 플러스 해야 돼? 방금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서브트리의 방문 순서 또한 그 방문 순서를 따른다. 그러면 먼저 뿌리로 갔다가 왼쪽이라고 하니까 왼쪽이 왔으면 이 왼쪽 또한 방문 순서를 어떻게 잡으라고? 뿌리,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5, 4,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곱하기, 그 다음에 2, 3. 되겠어요? 네. 이번엔 중위 해봅시다. 중. 뭐부터 해요? 왼이죠, 왼. 왼쪽. 왼쪽이면 어느 거지? 이쪽이죠? 근데 그 안에서도 뭐 해야 돼? 왼, 뿌리, 오른 해야 돼. 그럼 여기서도 다시 왼, 뿌리, 오른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5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5 플러스 4.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헷갈리니까. 5 플러스 4. 그 다음 뿌리. 뿌리는 그냥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도 왼, 뿌리, 오른. 그럼 어떻게 되겠어? 2 곱하기 3. 맞죠? 자, 그럼 이번에 후위도 해보자. 왼부터 해야 돼요. 근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왼, 오른, 뿌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왼. 미안. 왼, 오른, 뿌리. 그러면 5, 4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이니까 오른도 똑같이 해야 되죠? 그러면 2, 3 곱하기 2, 3 곱하기. 그다음 뿌리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이따 푼 거예요. 굳이 내가 해봤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설명하지는 않겠어.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다 이미 푼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 문장이,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힌트입니다. 이 마지막 안에서도 똑같이. 자, 그러면 답이 나올 테니 굳이 답을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지금 할 거는 맨 처음 거를 하려고 이 빔도 만들어 왔거든요. 뒤에 거 클라우드 컴퓨팅 페이지 번호 117쪽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직접 풀어보시고
이번 특강의 마지막 지문인 123쪽의 지문.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딱 알맞은 지문이고 203번 문제가 205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보기는 이런데요. 보기 이런데 보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대로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지문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200문제 가까이 있는 교재를 그것도 뭐 해설이고 뭐고 아무것도 그냥 문제로만 때려박아서 200개 있는 교재가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수업을 최소 3지문에서 많게는 4지문씩 했으니까 충분히 많이 풀어봤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을 것 같아 다시 말해주자면 수능 완성에서 특정 지문, 여기는 없는 특정 지문에 대해서 내가 유사제재 프린트가 더 필요하다 라고 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유사제재 프린트를 만들어서 줄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독서 안 배우는 사람 정규 수업 말이에요. 또는 나한테 와서 그 주화 지문, 상평 통보랑 관련된 수능 완성 지문 그 유사제재 프린트를 내가 수업 들어가는 만 다 줬는데 네가 안 받았죠. 엘반 안 줬나? 네, 안 해주셨어요. 진짜요? 네. 하려고 그래. 줄 수도 있지. 다른 반 다 줬습니다. 줄 테니까 가져가시고. 내가 우리 반 일부러 안 줬어요. 요새 우리 반 너무 미워. 들어가서 화내는 게 일이에요. 우리 친구. 그래도 우리 반이 제일 좋긴 한데 요즘에 너무 미치. 근데 어쨌든 5반도 줄 거고요. L반도 줄 거고 그 다음에 OL 아닌 우리 저기 몇 명 내가 한 명은 이미 줬는데 나한테 와서 받아가세요. 주화 프린트. 그래서 결론은 그게 아니라도 어쨌든 내가 어떤 테마에 유사제재 지문이 프린트가 좀 필요하다 하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나한테 주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컴퓨터는 전류의 유무로 1과 0을 나타내는 소자를 통해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한다. 말했듯이 컴퓨터는 1과 0이죠. 디지털입니다. 근데 1과 0을 전류의 유무로 표현한대요. 그리고 글쓰기를 이 글 쓰는 양반은 정말 잘 썼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전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있으면 뭐로 표시했다는 뜻일까요? 1입니다. 없으면 0이고요. 이것까지 순서를 지키는 게 맞다고. 원래 글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 대충 쓰는 게 아니라. 1이 있음이고요. 전류가 없으면 0입니다. 자, 소자가 많을수록 컴퓨터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또한 늘어나므로 그러면 0과 1뿐이 아니라 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다. 이거는 뭐냐면 비트를 생각해 보면 되죠. 무슨 말이에요? 비트가 하나야. 그러면 0 아니면 1일 거 아니에요. 네. 비트가 하나 더 있어요. 추가로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비트가 또 하나 더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더 있으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소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우의 수 또한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 컴퓨터의 성능은 소자를 소형화하고 이를 고밀도로 쌓으면 향상이 됩니다. 지금의 컴퓨터는 말도 못하게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말도 못하게 소형화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에 코어가 16개 들어간다거나 8개 들어간다거나 내지는 뭐 용량이 얼마가 된다거나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그걸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자가 일정 크기 이하로 작아지면 너무 작아지면 전자가 소자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로 인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질문. 전류가 흐르지 않음. 전류의 유란 얘기야, 무란 얘기야? 그러면 흐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0이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흐르게 되면 0이야, 1이야? 1.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0을 표시해야 되는데 1이라고 표시가 되더라. 그러면 그걸 우리는 에러라고 부르죠. 에러가 난 거예요. 왜? 너무 작다 보니까 전자가 막 튀어나와. 그래서 오버스텝이 되는 거죠.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죠. 또한 소자가 1.1도 이상으로 쌓이면 이게 오버스텝인데 발열량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그렇죠. 따뜻해집니다. 소자의 손상을 유발한다. 내 아내는 그 아이폰 SE를 쓰는데 작은 게 좋다고 한 6, 7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가끔씩 쓰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무섭게 뜨거워집니다. 거의 벽돌이 되다시피 그러니까 안 돌아가고 화면이 멈추고 완전 손에 잡고 있기 힘들 만큼 뜨거워져요. 내려놓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식습니다. 그럼 그때 집어들고 끄고 하고 해야 돼요. 뭐한 짓인가. 그래서 AS를 받으러 가자. 근데 또 귀찮다고 또 안 받아서 인형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얼마쯤이었죠? 지금 23이니까 21이었나? 20이었나쯤에 발열을 너무 못 잡아서 뜨거워가지고 갤럭시 22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다운시켜서 발열을 잡았죠. 유저들은 또 아니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능을 다운시키면 어떡하냐. 내가 비싼 돈 주고 싸구려 비싼 돈 주고 기능 낮아진 폰을 쓰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투덜투덜대서 한때 좀 시끄러웠었죠. 그러니까 유저들이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 이 성능 저하를 켜고 끌 수 있는 선택권이라도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가 이번에 23은 그런 걸 끄고 나와가지고 발열을 잡고 나와서 나름 많이 팔렸죠. 그만큼 발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VR 글래스가 점점 발달이 되고 있는데 이거의 제일 큰 단점도 발열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가질 못하니까 여기에 끼고 있는데 헬멧 형태를 쓰고 있으면 그나마 열이 분산되는데 글래스 형태를 쓰고 있으면 열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치명적인 뇌손상이 올 수도 있다 해서 전기파랑 같이 시끄럽기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과 내가 한 100만 원 주고 살 정도 되면 다 문제는 해결되겠죠. 자, 발열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컴퓨터의 성능을 이끌어내는 뉴로모픽 컴퓨팅 화제가 등장합니다. 뉴로모픽 컴퓨팅 핵심은 뭐냐? 뇌를 모방. 뇌를 모방한다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뇌를 모방하죠? 인간의 뇌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구성된다. 각 뉴런이 다른 뉴런과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전압의 변화를 통해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한다. 이렇습니다. 전압의 변화를 통해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누가요? 인간이요? 아니면 컴퓨터가요? 여기 어디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여기까지 읽어봐요. 주어가 누구예요? 뇌예요. 인간의 뇌가 전압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이때 발생한 전압 변화 정도는 정보의 종류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써 있고요. 이 때문에 인간의 뇌는 제한된 수의 뉴런으로 어찌됐든 인간의 뇌의 용량에는 제한이 있으니까 전압의 변화 정도만 달리함으로써 수많은 정보를 저장 처리 가능하다. 그럼 인간의 뇌의 특징은 전압의 변화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저장 처리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뇌는 뇌의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압의 변화 정도를 달리할 수가 있다. 미세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거예요. 뉴로모픽 컴퓨팅은 이를 본떠 2개 이상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낸 소자를 통해 하나의 소자가 다수의 기존 소자를 대신하도록 만든다. 첫 번째 질문. 기존 소자는
전류의 유무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좋습니다. 두 개죠. 근데 위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뉴로 모픽 컴퓨팅은 뭐가 아니란 얘기죠? 0 아니면 1, 2 아니란 얘기죠. 두 개 이상의 경우의 수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기존 컴퓨팅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자, 뉴로모픽에 쓰이는 소자로는 우선 특정 파장에 공명하는 물질로 구성된 상변이 메모리 소자.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이름은 이거고요. 공명한단 말은 무슨 말이며 특정 파장. 파장은 뭐죠? 파장이 뭐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마루에서부터 그 다음 마루, 이거를 주기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만큼을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주기, 또 이 주기, 또 여기까지 주기, 이렇게 마루와 마루의 이 길이를 파장, 이거는 주기, 이거는 진폭. 그러면 특정 파장에 공명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파장을 그대로 따르는, 가지고 있는 물질로 구성된 상변이 메모리 소자.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렇게 과감하게 대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소자에 특정 파장의 빛을 비추면 소자의 분자들이 이에 공명하여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한다. 어떤 물질의 분자들은 보통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균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쪽은 자리 잡을수록 고체에 가깝고,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을수록 액체 혹은 기체 쪽으로 더 불규칙해집니다. 그런데 특정 파장의 빛을 비추었더니 분자들이 이에 공명하여 모두 한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이 경우 분자 배열이 정연해지면, 아주 고르게 분자가 배열되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면 저항이 낮아져. 이게 핵심입니다. 저항이 낮아져. 자, 다시 1단계 특정 파장의 빛을 비추면, 2단계 이에 공명하여, 3단계 동일하게 회전하고, 4단계 배열이 정연해져서 마지막으로 저항이 낮아진다까지 왔습니다. 이 때문에 소자의 고유 저항을 기준으로 전류를 흘리거나 차단하여 0과 1만 나타내는 기존 소자와 달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존 소자예요. 0과 1이죠. 어떻게 0과 1만 표시하느냐? 고유 저항이란 게 있어. 그럼 질문, 고유 저항이란 말은 저항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항 기준으로 전류를 흘리면 0, 차단하면 1. 기준이 뭐냐?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저항을 기준으로 0과 1을 만들었는데, 기존에는, 근데 이제는 상변이 메모리 소자는 기준이 되는 저항을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항을 떨어뜨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고유저항 기준이, 즉 기준은 고유저항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기준이 몇 개가 된 거냐면 2개가 됐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2개가 됐죠. 그러면 이게 기준이야. 기준보다 작거나 크다고 해서 0과 1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죠? 기준 하나, 또 하나. 그러면 작으면 0, 크면 1. 중간에 뭔가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1로 주고 여기를 2로 줄 수 있겠죠. 어찌됐든 2개보다 많은 선택지가 생겨난 거죠. 또 갑니다. 0과 1뿐만 아니라 2를 나타내요. 경우의 수를 하나 더 늘릴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얘들아, 아까 걸 잠깐 되새겨볼까? 소자를 비트로 삼아서 소자 비트가 하나일 때 0과 1이었잖아요. 2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뭐가 나온댔죠? 00, 01, 10, 11 이렇게 올라갔었잖아.
이제 무슨 일이 가능해져요? 소자가 하나인데 그게 상변이 메모리 소자야. 그럼 어떻게 되죠? 0, 1, 2 됐죠? 그럼 하나 더 추가했어. 경우에서 몇 개 나올 거야? 0, 0, 0, 1, 0, 2 맞죠? 그 다음에 1, 0, 1, 1, 2, 1 모두 있어야 돼요. 2, 2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몇 개만 있어야 됐죠? 아까 4개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7개 맞나?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나? 1, 2요. 아, 1, 2가 있을 수 있군요. 1, 2까지 추가해서 8개가 생겼어요. 훨씬 더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소자를 추가할 때마다. 이것도 지금 왠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2형도 있어야 되네. 복잡하다. 힘들어진다. 어쨌든 경우의 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기준이 되는 저항이 하나 더 추가되었기 때문인 거죠. 자, 인간의 뇌는 여기가 아니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 저항 변화 메모리 소자. 정리하자면 기존 소자는 0과 1. 그 다음에 상변이 메모리. 얘가 니은인데요. 얘는 0, 1, 2. 저항 변화 메모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항 변화 메모리. 근데 이름이 좀 얘가 저항 변화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서 틀림없이 고유 저항과 다른 저항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0, 1, 2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여기가 저항 변화니까 또 저항 변화가 보네? 적어봅시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도체가 등장합니다. 부도체는 뭐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산소는 뭔지 안 물어볼게요.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도체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전류 통과가 안 됩니다. 부도체니까 통과하지 않겠죠. 그러나 일정 정도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면 부도체 내부에 불규칙적으로 존재하던 산소가 어머 이거 앞에도 봤는데 앞에서도 분자들이 정연해진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산소가 불규칙이었다가 정렬됩니다.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정 정도 이상의 전압을 가해서. 아까는 어떻게 만들었었죠? 어떻게 해서 배열이 정연해졌지? 빛을 조사했고 여기는 전압을 가해서. 자, 비슷합니다. 일정하게 가는 건 비슷하네요. 정렬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도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도체가 됩니다. 따라서 전압이 가진다 1단계, 정렬된다 2단계, 도체가 된다 3단계 이렇게 되겠죠. 저항변의 메모리 소자는 이 부도체를 도체와 함께 사용해가지고 전압의 세기에 따라 부도체가 도체로 변해. 여기 있죠? 이용해서 소자 내의 도체 비율을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신호의 기준이 되는 소자의 저항의 크기를 다양화함으로써 여러 경우의 수를 만들어낸다. 핵심은 이거죠. 저항의 크기를 다양화한다. 소자 안에 부도체, 산소를 포함한 부도체를 여러 개 넣어놔가지고 전압을 일정하게 변화를 주어가지고 변화 줄 때마다 도체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게 해주면 그에 의해서 뭐가 변하느냐?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고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된다. 앞의 내용을 잠깐만 되짚어보면 여기서 뭐였죠? 여기 이거 설명할 때, 상변의 메모리 설명할 때 고유 저항을 기준으로 0과 1을 나타낸다라는 말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고유 저항을 기준으로 0과 1이 기준 소자였다면 이 세 번째도 저항의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도 더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노라라는 게 세 번째 소자의 특징이 됩니다. 자, 가를 읽었으니 가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이게 기역, 이게 니은, 이게 디귿입니다. 얘는 일정한 전압을 흘려서 저항을 변화시켜서 그로 인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상명이 메모리는 애초에 경우를 0과 1과 2인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빛이 비춰지면 분자 구조가 정연해지고 그러면 저항이 변화한다. 는 내용으로 상명이 메모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틀린 걸 찾을 거예요. 204번. 자, 1번. 기존 소자입니다. 크기가 일정 이상 작아지면 0으로 나타날 정보가 1로 나타난다가 왜 그런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전자가 튀어나와서. 다만 여기서 나와 있듯이 왜 0으로가 1이고 1로가 0 이렇게는 왜 안 써 있는지를 이미 설명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순서대로 맞췄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2번 니은 여기입니다. 니은은 특정 환경에서 분자 배열이 특정 환경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니은에서 어떤 환경이 되어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저 특정 환경은 빛을 말합니다. 그러면 공명이 이루어져서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는, 즉 고유저항과 고유저항이 아닌 저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3번 디귿 내 산소가 정렬이 안 돼. 산소 정렬이 안 되면 도체인 상태예요? 부도체인 상태예요? 부도체인 상태죠. 산소 정렬이 되어야 도체로 바뀐다. 그래서 이 말은 부도체인 상태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소자의 도체와 부도체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맞을까요? 맞죠. 처음 비율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부도체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도체로 안 바뀌니까. 4번 니은은 디귿과 달리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둘 다 저항은 변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저항이 변화. 5번 니은 디귿 모두 기억보다 이건 여러분이 판단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핵심이죠. 경우의 수를 더 많이 늘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건 이 문제였고요. 좀 더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글로 가봅시다. 자, 갑니다. 과거의 컴퓨터는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답을 출력했다. 이렇게. 이 방식은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정보가 들어온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인공신경망은 화제가 이거네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학습 과정을 응용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이 가능으로 만든 문제 해결 모델이다. 익숙해요? 처음 봐요? 이네요. 어디서요? 기출에서 이걸 본 적이 있죠? 뭐였죠? 퍼셉트론 진에서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인공신경망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퍼셉트론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인간의 학습은 뇌의 부위 중 하나인 해마에서 이루어진다. 학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마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로 구성이 되며 뉴런들 간의 연결 부위인 시냅스를 통해 전기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정보를 처리한다. 전기 신호 주고받음이라는 얘기는 가글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냅스라는 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시냅스.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노드고요. 노드. 이 연결하는 거. 그럼 이게 뉴런이고 이게 시냅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더 가봅시다. 가령 강아지 사진을 본 경우를 가정해보죠. 우선 사진의 시각 정보는 시각적 자극이 되어 해마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해마로 전달됩니다. 자극이 전달되면 해마의 뉴런 중 일부가 다른 뉴런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해당 사진이 강아지라는 것을 학습한다.
일단 학습을 해요. 이 과정에서 뉴런들은 전기 신호 세기를 증폭시키는 물질을 배출해서 신호하게 전달하고요. 이 때문에 이후 동일한 사진을 볼 경우,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여기까지. 이후 동일한 사진을 볼 경우 해당 사진이 강아지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뉴런들이 주고받을 때 그 정보를 학습하면서 물질을 증폭시키는 물질을 배출해 두어서 학습이 끝나고 같은 사진을 또 보게 되면 빨리 알아낼 수 있도록 학습을 시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잊지 마세요. 증폭이란 말이 써 있었습니다. 증폭. 그럼 모방해야죠. 이제 이걸 모방해 봅시다. 인공신경망은 자 어떻게 모방을 하는가? 다수의 인공 뉴런을 통해 인간 학습권을 구현한다. 우선 각자 특정한 임계값을 가진 다수의 인공 뉴런들을 인공 시냅스를 통해 연결을 합니다. 뭐가 있냐면 인공 뉴런이 있고요. 인공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뉴런마다 자기의 각자 특정한 임계값이 있습니다. 외부 입력값을 수신하는 인공 뉴런과 출력을 담당하는 인공 뉴런을 지정합니다. 퍼셉트론 잠깐만 떠올려 볼까요? 맨 밑에 입력층이 있죠? 입력 단자로 입력값이 들어갑니다. 안에서 연산을 해요. 연산된 것이 출력값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 입력 단자마다 뭐가 붙어 있냐면 가중치가 붙어 있죠? 그래서 입력값이 뭐 4와 5가 들어간다. 이쪽에는 곱하기 0.2를 해주고 곱하기 0.4를 해줘서 4 곱하기 0.2니까 0.8이 들어가고 여기는 5 곱하기 2.4니까 2.0이 들어가서 이걸 더해서 2.8이 나오는데 임계값이 3이라고 하면 2.8은 3보다 작으니까 0을 출력한다. 이런 게 퍼셉트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외부 입력을 받아들이는 뉴런들이 있고 출력을 담당하는 뉴런. 그러면 퍼셉트론 지문에서는 여러 개의 퍼셉트론이 이렇게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고 계층 구조에서 전부 입력 또 입력 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퍼셉트론이 받아들여서 출력값을 뽑아낸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 수치화된 입력값을 요것도 퍼셉트론 지문 그대로죠. 입력값은 수로 집어넣습니다. 컴퓨터의 세계니까 숫자죠. 학습 데이터 수신한 인공 뉴런들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입력. 수신한 뉴런들은 입력값을 자신의 임계값과 비교해서 그 값이 임계값 이상일 때에만 1의 신호를 전달한다. 이상이면은 자기도 들어가요? 자기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상이니까.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니까. 이하와 미만이 다른 것처럼 이상은 자기를 포함하는 거죠. 이때 인공 시냅스에는 임의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스톱. 가중치가 어디에 부여되어 시냅스. 노드야? 뉴런이야? 시냅스야?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선이랬죠? 그래서 가중치가 어디 붙어 있어요? 선에 붙어 있죠. 노드에 붙어 있지 않고 선에 붙어 있어요. 시냅스가 가중치가 시냅스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죠?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다음 뉴런들은 자신에게 도달한 신호들의 여기 오타예요. 여러분, 여기 오타 붙이세요. 이 한 글자 오타예요. 이 한 글자. 아니요? 없는데요? 오타. 부끄럽습니다. 총합이에요. 총합을 자신의 입력값으로 하여 이전 뉴런과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2단계, 그 다음에 가중치 3단계, 여기까지 계속 반복 4단계까지 이루어집니다. 총합이란 거 잊지 마세요. 자신에게 도달한 신호를 합쳐요. 합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출력을 담당하는 인공뉴런의 신호들이 도달하면 출력층까지 오는 거죠. 인공신경망은 도달한 신호들의 총합을 사점에 설정된 기준과 비교해 출력값을 산출한다. 가령 강아지 사진이 입력값이고 사점에 설정된 기준이 10이었다면 여기 있죠? 사점에 설정된 기준이 10이었다면 마지막 뉴런에 도달한 신호의 총합이 10 이상, 초가 아닙니다. 10 이상이면 강아지, 그보다 작으면 강아지 아닌 것이라고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출력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출력된 대답이 학습 데이터에 연결된 정답과 동일, 일치해. 맞았어, 강아지야. 그러면 지나온 시냅스의 가중치는 커집니다. 오답이면요, 가중치는 작아집니다. 질문. 정답이면 모든 시냅스의 가중치를 증가시킨다. OX, X죠. 지나온 시냅스. 마찬가지, 오답이어도 지나온 시냅스만 감소시키면 됩니다. 지나온이란 말이 중요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를 반복하면 컴퓨터는 가중치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며 나름의 규칙을 세우게 됩니다. 나아가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더라도 가중치가 자연스럽게 조절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갱신된 정보 또한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인류는 멸망하지 않다. 컴퓨터는 드디어 인간에게 너희는 지구의 바이러스야, 우리를 절멸시킬지 모르죠. 풀어봅시다. 자, 어떤 인공식물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 동그라미 뉴런이며 안의 숫자는 임계값이다. 요 안의 숫자가 임계값입니다. 숫자들이. 인공신경망, 해당 인공신경망은 X의 값이, X란 건 어디죠? 여기네요. 마지막 출력 뉴런이죠. 출력 뉴런 값이 3보다 작으면 하락, 3 이상이고 5보다 작으면 보합, 5 이상이면 상승을 결과로 산출합니다. 그대로 쓸게요. X 값이 3보다 작으면 하락, 그 다음에 3 이상이고 5보다 작으면 보합, 그 다음에 X의 값이 5보다 크면, 이렇게 되면 상승을 결과로 산출한다. 이때 학습 데이터는 입력값, 요구하는 답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합니다. 자, 해봅시다. 먼저 1번. 입력값이 1이라면 1을 집어넣을게요. 1. 자, A, B, C 중에 누가 다음 뉴런으로 신호 1을 보냅니까? 바로 답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말해봐요. 누가 다음 뉴런으로 신호 1을 보낼까요? 얘가?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다음 뉴런으로 신호 1을 보내는 조건이 뭔데? 조건이 뭔데요? 찾아요, 지문에서. 입력값이 자신의 임계값 이상이면 입력값이 얼마라고요? 그러면 얘는 임계값이 얼마야? 자기 임계값. 아니 여기 써있잖아. 방금 읽었잖아요. 동그라미 숫자가 뭐야? 할당된 임계값이라니까. 그러면 A 뉴런은 다음 뉴런, D 뉴런이죠. D 뉴런에
신호 1 신호 1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임계값보다 작잖아. 이상이 아니잖아. B 뉴런은 보내? 안 보내요. C 뉴런은 보내?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냥. 1번 선지는 A, B, C 모두 입력값을 안 보내요. 안 보내긴 하지. 하지만 맞지. 수신하지 않겠구는 아니죠. 받기는 받지. 그죠? 전형적인 사설 문제. 말을 꼬고 또 꼬아서 생각을 깊게 해도 또 틀리게 되는, 거기서 한 번 더 함정을 만드는 문제. 평가원은 이렇게 꼬진 않아요. 차라리 평가원은 처음부터 어렵지 두 번 꼬진 않습니다. 근데 사설은 두 번을 꼬아. 다시 안 보내는 건 맞지만 수시는 해야죠. 안 보낼 뿐. 되겠어요? 네. 나 봐요. 시간 우리 이제 10분쯤 남았어요. 요 문제 푸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잘 보시고. 다음 2번 갑니다. B의 임계값이 3으로 바뀐다면 입력값이 4일 때의 결과는 달라지겠다. 여기 보시고. 자, B의 임계를 3으로 바꾸겠습니다. 입력값이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입력값이 얼마가 된다고? B. A가 아니라 B죠. 이거가 3이에요. 임계값 얼마가 들어가? 입력값 얼마가 들어가? 4. 좋아. 4가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4일 때입니다. 뒤에 나오는 뉴런, 뉴런 어디로 B는 신호를 보낼까요? A, B, C 중에 B가 다음 뉴런 어디로 신호를 보내? 2로 보내? 보이는 대로 말해요. B와 어디가 연결되어 있어요? D, E, D2로 다 보내야지. 왜 고민을 해? 그럼 다시 그냥 4인 상태야. B는 D와 E로 신호 1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냅니다. 왜요? 자기 이상이니까. 아까 그래서 우리 얘기했죠? 이상은 자기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4면 1를 D와 2로 보내는데 1로 안 보냅니다. 1이 가다 말고 시냅스를 타고 가니까 어떻게 돼? 가중치를 타고 가겠죠? 그럼 얼마로 가요? 2로 가고. 여기는 얼마로 가요? 1로 가게. 되겠죠? 근데 4가 아니라 3으로 바꿨어요. 그럼 자기 뒤로 신호를 보내 안 보내? 보내겠죠? 자기 이상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가요? 갈 때? 똑같이 2가 가고 똑같이 1이 가겠지. 결과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그래서 2번도 올바른 아니지. 달라지겠군이 틀리게 되는 거죠.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응? 천천히 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알고리즘 그리고 요 탐색 트리 문제에서 제일 기본적인 건 아니지만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많이 접해봐요. 다음 3번. 이제부터 진짜 어려워집니다. 잘 봐요. 학습 데이터 4 보합이 입력되면 여기부터 벌써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야? 4는 알겠어. 여기다가 4를 집어넣는 거야. 보합은 뭐겠어요? 이 문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기서 학습 데이터는 입력값 콤마 뭐로 요구하는 답. 그럼 4를 집어넣고 뭐가 나오기를 요구하는 거야? 보합이 나오기를 요구하는 거야. 즉 보합이 뭐냐면 정답이란 얘기예요. 4를 집어넣으면 보합이 나와야 돼. 입력값 4, 정답값 보합이란 얘기입니다. 4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여러분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해봐. 자, 4를 넣어요. 이 뒤로 1이 가 안 가? 갑니다. 자기보다 크니까. 이 뒤로 가요 안 가요? 양쪽으로 다 갑니다. 1이 가요. 이 뒤로 가요 안 가요? 여기는 안 가나. 맞죠? 자, 그 다음에 1이 가서 얼마로 가? 4로 갑니다. 1이 얼마로 가요? 2로 갑니다. 1이 얼마로 가요? 1로 갑니다. 그럼 얘는 이거를 4로 받아요? 2로 받아요? D는
4로 받아도 자기보다 작고 2로 받아도 자기보다 작아요. 그럼 뒤로 신호를 안 보내? 아닙니다. 왜죠? 아까 내가 부끄럽다고 했지 못하라고 했잖아. 거기 뭐라고 써 있었죠? 그럼 얼마로 받아 얘는? 6으로 받아요. 그럼 뒤로 신호가 가 안 가? 가야죠. 자기보다 크니까. 이제 1이 갑니다. 가중치 얼마? 그럼 얘는 얼마가 들어가? 3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은 어떻게 됐죠? 1이 같지만 자기보다 작으니까 여긴 가 안 가? 안 갑니다. 그래서 3만 왔네요. 그럼 x가 얼마냐면 3으로 최종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를 봐야죠. 이제 3이면 뭐야? 보합이에요? 5보다 작은 보합이다. 3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보합이야. 3 이상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아닌가? 이렇게 되나? 앞에 뭐라고 쓰였지? 3보다 작으면이고 3 이상보다 작으면이고 5 이상이면 이게 맞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합이 나오나요? 좋아요. 그럼 뭐라고 써있지? 자, 다시 정답인 보합이 나왔습니다. 학습 때 4법이 입력되면 B와 D 사이의 가중치는 이전보다 커지겠군. 정답이 나왔나요? 오답이 나왔나요? 그럼 가중치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데 어디의 가중치? 지나온 가중치. B와 D 사이에 라고 써있네요. 여러분 B와 D가 어디예요? B와 D. B가 어디 있어? D가 어디 있어? 여기. 맞아요? 커져요? 정답이니까. 커지겠죠. 됐어요? 되겠어요? 네. 그러면 B와 D 말고도 A와 D랑 그럼 어디가 커져요? 여기 커지고, 여기 커지고, 여기 커지고, 여기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도 커지긴 하겠지만 여기는 안 커지겠죠. 나머지 여기까지는 커지겠죠. 자, 아직 2개 남았다. 아직 2발 남았습니다. 학습 데이터 1과 하락이 입력됩니다. 해봅시다. 역시 해보자. 1 이거 하락이 나와야 돼요. 1을 넣었습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가나요? 아니요. 아예 못 넘어가네요? 네. 그럼 1이 들어가면 다 못 넘어가니까 얘가 얼마 가지고 있어요? 0이죠. 다 못 넘어가니까. 그러면 답이 뭐여야 돼? 하락이 맞잖아. 다 못 넘어가니까. 그럼 선지를 볼까요? 1과 하락이 입력되면 A와 D 사이의 가중치 이전보다 커지겠군.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정답이 나왔는데 왜 안 변해요? 아무런 시냅스도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의 이유는 있겠지만 지나온 시냅스가 없으므로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없게 돼버렸죠. 4번 선지의 핵심은 지나온 가중치가 없다가 핵심입니다. 마지막 5번 학습 데이터 5 상승이 5 보합으로 갱신되더라도 C와 E의 가중치는 갱신 이전과 마찬가지로 높아지겠고. 자, 요거 하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5 상승부터 확인해 봅시다. 5를 넣었어요. 이동 넘어갑니까? 네. 다 넘어가네요. 네. 그럼 1은 4가 되고, 그럼 여기 1은 2가 되고, 이쪽에 1은 1이 되고, 이쪽에 1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6으로 받겠죠? 여기는 3으로 받을 겁니다. 그럼 자기가 넘어가죠? 1이 넘어가서 3이 되고요. 여기도 자기 이상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1이 출발해서 얼마가 되죠? 2가 됩니다. 마지막 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5. 5는 뭐예요? 상승. 그러면 5 상승 정답이네요. 근데 잠깐만 5 상승이 5 보합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5 상승이 5 보합이라면 5라는 값을 넣었을 때 보합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러면 정답이 아니라 이제는 뭐로 처리하라는 얘기냐면 오답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해봐요. 정답일 때에는 뭐 어디 말할 거 없이 모든 가중치가 다 어떻게 되겠어? 싹 다 거쳐왔잖아요. 모든 시냅스를. 그럼 가중치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야죠.
근데 이제 오답이 되면 마찬가지로 모든 가중치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 됩니다. 따라서 선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하는 순간 이미 틀린 선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쫓아가 보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도 해보고 넘겨보고 하는 거 재밌다. 자, 고생했고요. 고생했어요. 고생이 많았고 목요일에 또 질답 신청해서 오시고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에는 우리 반 상담 사랑하는 5반 학생들 상담을 해야 되니까 저녁 시간에 아마 질답이 1시간씩은 있을 거예요. 그때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서도 오시고 그렇게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